개인적으로 소주를 너무 사랑하는 제게 안주 1순위는 회, 2순위는 삼겹살입니다. 회를 먹든 삼겹살을 먹든 저는 꼭 청양고추를 함께 먹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양고추 하나 먹을 때마다 독일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냐면 이 청양고추 종자 소유권이 한국이 아닌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독일 기업 바이엘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양고추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시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선 그 이름 때문인데 충남 청양군과 경북 청송군 그리고 영양군이 다투고 있습니다. 우선 청양고추는 풀을 청과 변향을 쓰는데 청양군의 주장은 1968년 중앙종묘가 청양농업기술센터를 찾아와 종자 선발을 위해 고추를 몇 개 내어줄 것을 요구했고 센터는 30여 종의 고추를 내주면서 신품종으로 선발되면 청양고추로 명명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1976년 청양고추라는 이름의 품종이 개발돼 판매되기 시작했고 1983년에는 중앙종묘가 농림부에 품종 등록을 마쳤다는 게 청양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2009년 청양고추 콘텐츠 구축 연구 용역을 맡은 평생교육 실천 포럼이 청양고추의 원산지가 충남 청양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청송의 청과 영양의 양자를 따서 종자를 만들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청송군과 영양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청양고추는 1983년 당시 중앙종묘에서 청송 영양지역에서 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일용 박사가 육성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 박사는 청송 영양지역 고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년간 연구 및 시험 재배를 했으며 당시 청송 영양지역 고추재배 농민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청양고추로 품종명을 붙였다는 겁니다.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역시 청양고춧가루를 다른 고춧가루와 함께 혼용해 사용하면 매운맛이 더하고 음식맛이 좋다고 하며 계속 공급해줄 것을 요구해와 청송의 청자와 영양의 양자를 합해 청양고추로 명명하고 시판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논란이 많은 청양고추지만 그 종자 소유권이 한국에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확실한데 지금 이 청양고추로 떼돈을 버는 것은 독일 기업이니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청양고추의 종자 소유권이 독일에 넘어가게 된 계기는 1998년 IMF 경제위기 때문입니다. 청양고추 종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중앙종묘가 외환위기 때 멕시코의 세미니스에 인수됐는데 세미니스를 2005년 몬산토가 인수하면서 몬산토 소유가 됐죠. 그러다 2018년 6월 7일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독일의 바이엘이 한국 돈 67조 원을 주고 몬산토를 인수하며 지금은 독일 기업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청양고추를 재배하려면 독일 바이엘 회사에 꼬박꼬박 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바이엘이 청양고추 종자를 팔지 않으면 청양고추를 먹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탑4 종묘회사가 전부 외국 기업에 인수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위 업체인 흥농종묘와 3위 업체 중앙종묘는 1998년에 세미니스로 넘어갔다가 몬산토를 거쳐 바이엘 소유가 됐고 2위 업체인 서울종묘는 스위스 노바티스에 3,809만 달러에 4위 업체인 청원종묘는 일본의 사가타에 1,047만 달러에 팔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위 4개 기업이 모두 외국 기업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육종기술과 인력은 물론 종자주권을 상실했습니다. 다만 2012년 LG그룹의 파만농이 몬산토 종자 일부를 인수하면서 흥농종묘와 중앙종묘의 종자를 소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삼복, 수박, 불안배추 등 300여 품종에 불과합니다. 채소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등 많은 국내 토종 종자들은 여전히 독일의 바이엘의 권리로 남아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하고 재배해오던 많은 토종 종자들이 현재는 로열티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재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만약 위 기업들이 종자 무교화를 선언해 종자를 팔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어야 할 판이고 종자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두세 배 값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원 수입 의존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종자 무기화가 진행될 경우 극심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자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종자 로열티란 말 그대로 종자를 보호하고 그 소유권을 가진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용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 지적재산권에는 종자와 품종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옛 품종을 개량해 새로운 품종으로 만드는 것도 지식재산권의 한 부분이자 기술력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1962년 유럽을 시작으로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 체결되고 WTO 가입국에 식물에 대한 신품종 권리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6년 뒤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 UPOB가 결성되어 2024년 2월 기준 총 79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은 2002년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품종보호동맹이 결성되면서 지금 종자값은 금값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준 현재 순금 1g은 약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몇몇 파프리카 종자는 그람당 10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토마토 종자는 12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종자 산업 시장의 규모는 약 86조 원, 심지어 매년 5%씩 성장하고 있어 미래 가치는 더욱 큽니다.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는 씨앗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의 말처럼 종자는 현재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프랑스나 독일,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많은 나라가 종자에 매달리는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좋은 종자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면 엄청난 로열티 수입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종자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외국 기업에 전부 넘어가는 바람에 고부가 가치 산업인 종자 산업에서 한국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 버티고 버텨 국내 종자 산업을 지켜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1967년 설립된 농우바이오인데요. 그런데 이 기업도 자칫 외국 기업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모든 원인은 다름 아닌 상속세 때문입니다. 1967년 농우종묘를 시작해 2002년 코스닥에 상장하며 이름을 바꾼 농우바이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자기업으로 1995년 50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미국 등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사세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도 버텨내며 국내 1위 종자기업으로 성장한 농우바이오가 위기에 처한 것은 2013년 8월 창업주 고이선 명예회장이 사망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농우바이오 매출액은 676억 원에 직원 403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기업에 부과된 상속세가 무려 1200억 원입니다. 매출액 676억 기업에 2배 가까운 상속세가 부과된 겁니다. 당시 고 명예회장의 외아들 고준호 씨에게 상속한 지분은 전체 주식의 45.5%인 650만 주, 현행 상속법에 따라 주식 상속분의 50%에 대기업에 대한 30% 할증이 적용돼 상속세가 1200억 원이 부과된 겁니다. 결국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유족은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때 농우바이오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이 MBK 파트너스, IMM, 프라이빗 에쿼티 등 사모펀드들입니다. 하지만 종자는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자 농협이 나서서 농우바이오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외국 기업이나 사모펀드에 팔리지 않고 농협이 인수했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깊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종자 산업과 농협이지만 실상은 달랐던 겁니다. 농우바이오는 농협에 인수된 이후 발전은커녕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인수된 직후인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업이익은 125억 3,0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8% 줄었고 2018년 1분기에는 미국과 미얀마 법인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 전환하면서 순손실 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농협이 인수하던 당시 농우바이오의 주가는 25,000원, 농협은 여기에 1만원 프리미엄을 얹어 인수했는데 2024년 5월 6일 기준 주가는 8,060원입니다.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 추진 경험이 부족한 농협이 농우바이오를 맡으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종자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속세가 불러온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물론 적당한 세금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세 때문에 국가가 지켜야 할 산업이 흔들리는 건 분명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30억 원 초과시 50%로 OECD 국가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여기에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30% 할증을 붙이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60%까지 오르게 되죠.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1년 발표한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24개국입니다. 그중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 세율은 일본이 55%이지만 할증 30%가 붙으면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 세율의 평균은 약 15%로 프랑스와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등도 높은 축에 속하지만 한국은 무려 50%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등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는 의미. 위 농우바이오의 사태처럼 한국은 징벌적 과세 차원의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자금 압박에 시달려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1973년 설립된 유니더스는 한때 전세계 콘돔 시장 1위에 올랐던 중견기업으로 한때는 연간 11억 개가 넘는 콘돔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창업주 김덕성 회장이 사망하면서 2세 김성훈 사장에게 5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고 이를 부담하기 어려워 사모펀드의 경영권이 매각됐습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였던 3세븐 역시 2008년 상속세 문제로 지분을 전부 매각했죠. 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기업 역시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 국내 최고 부호인 삼성가조차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부과된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일시불로 내지 못하고 수조 원대 대출까지 받아 5년간 분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최대 주주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2023년 6월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가 공개한 2023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부자 중 이민자의 숫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3,5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인도가 6,500명, 영국이 3,200명, 러시아 3,000명, 브라질 1,200명, 홍콩 1,000명에 이어 우리나라가 800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크지 않습니다만 인구수에 대입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명을 중국 14억 4,850만 명에 대비해 추산해보면 22,584명에 달해 중국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홍콩은 정치적 문제, 브렉시트 여파가 사라지지 않은 영국 등을 생각하면 실제로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이민국은 미국으로 47.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미국으로 투자 이민을 가려면 8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10억 원을 투자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유인책이 있죠. 20.1%를 차지하는 캐나다나 8%를 차지하는 호주와 같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민이 많은 것을 보면 분명 상속세 관련 세금이 큰 원인으로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더해 매년 한국인이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법인은 연평균 250개입니다. 싱가포르가 2008년에 아예 상속 증여세를 없애버린 후부터 발생한 일이죠. 미국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 한도의 10배로 높고 상속세가 40%로 높은 영국도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자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죠. 단순히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 국민의 3%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3대에 걸쳐 상속세 3번을 내면 경영권을 잃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의 재분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상속세를 활용할 것이라면 차라리 12조 원을 걷는 것보다는 그 비용만큼 의무고용이나 의무투자를 늘리는 등 거시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적어도 농구바이오와 같이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해외의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폐업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